그 다음에 부제목으로요. 사실은 오늘 방송을 들으면은 이 부분이 진짜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대통령님이 요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에, 워낙 이 걱정이 많으시고 할 일은 태산 같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잠을 잘 못 이루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같이 연결해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무엇이 그리고 누가 대통령을 잠 못 자게 하는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 일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소위 말하는 자치단체장 출신이죠. 출신에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국회의원은 사실 진행 기간보다는 자치단체장을 지낸 기간이 더 길지요. 길고. 근데 우리가 자치단체장하고 대통령은 역할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이 책임자들 만나면은요. 항상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이제 뭐 거의 4반세기 정도 지나가고 있는 4반세기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아직도 갖고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는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사실 중앙정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특정 부서가 그러니까 권한을 굉장히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하고 자치단체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는 행정 수반으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 눈에는요. 그다음에 장관과 대통령은 역할의 차이가 또 존재하지요. 장관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요. 대통령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하고의 이 소위 말해서 그 호흡이 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통령을 잠 못 자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뭐 국회와 관계도 있지만은 하여간 행정 수반으로서 장관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종교인하고 정치인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인하고 정치인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종교인하고 정치인은 차이가 있고 대통령은 정치인의 정점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은요. 예? 행정 수반이자 그러니까는 정치인이죠. 근데 종교인하고 정치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이제 좀 하고 싶은데요. 아, 이런 이제 기사를 통해서 먼저 갈게요. 이게 이제 1월 29일 날 전쟁 전에요. 전쟁 전에 기사가 나왔던 기사인데 그 뭐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중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뭐냐면 할 일이 산더미에 잠도 안 온다. 국회 일처리 속도에 아쉬움 토로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국회 일처리 속도도 속도지만은 좀 이제 다른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 내용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봤어요. 발언한 맥락을 좀 이제 보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이때가 결국은 뭐냐면 7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작년 6월 초에 출범을 했으니까는 그렇죠? 6월 초에 되니까 1월 말이니까는 1월 말이면 사실 그러니까 8개월이 다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난해까지가 이제 7개월이고 올해 1월 달까지 말이면은 사실 8개월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이었죠. 근데 스스로 이제 자평하기를 한 일이 꽤 있어 보이지만은 자기 기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네? 근데 속도가 너무 늦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틀을 하루처럼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표현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여기 이제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요. 통신비 부담 경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한 토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 정책이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을 좀 빨리빨리 좀 많이 가능한 좀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너무 속도가 느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을 다시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수석들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제목이 뭐냐면 이 방송에서 제목을 MBC에 이게 방송을 유튜브를 찾아보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잠이 안 오는 이재명 대통령 20분간 작심 발언 쏟아내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MBC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틀어서 보니까는 뭐 이렇게 시작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 사실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보게 되면 과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그러니까 터지죠. 빈번하게 터집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 방송할 때 새로운 처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새로운 처음 겪는 사건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새로운 처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강조하게 한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기후위기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 피해도 그러니까는 과거보다 빈도수가 더 빨라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한 5년, 5, 6년 정도를 되돌아보세요. 2020년에 그러니까는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팬데믹이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한 2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년을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 전대미문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재난이었었잖아요. 전대미문의 재난이요. 그렇죠? 주요 국가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뭐 경제가 침체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난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2022년 2월 24일 날에 러우 전쟁이 터지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면서요. 러우 전쟁 터졌어요. 그 유가가 폭등했었죠. 유가가 폭등했죠. 그 연장선에서 연준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을 했었잖아요. 예?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는 주가가 그러니까 쫙 폭락을 합니다. 예? 폭락을 하고요. 그 러우 전쟁이 딱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2022년 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 혁명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전환점으로 우리가 전환점에 해당되어지는 챗 GPT가 우리가 등장을 하죠. 11월 말경에 그러니까 2022년. 그래서 2023년에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붐을 일으킵니다. 예? 소위 AI 붐이 이제니까요.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요? 예? 2023년 그때 사실은 경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안 좋았었습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요. 안 좋았었어요. 예? 그리고 뭐 2024년 25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침공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이란 전쟁이 아니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죠. 이란 침공이죠. 이게 지금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요. 지금 제가 한 5, 6년 동안을 잠깐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날 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를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 리더십에 정점의 리더십에 있는 분은 이런 문명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원인 진단이 저는 그러니까 그 원인 진단이 됐다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국정과제로서 추진이 될 겁니다. 국정과제가. 근데 저는 그런 국정과제가 잘 안 보여요. 그 얘기를 그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이런 표현을 이제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7개월이 지났는데 한 일이 객관적으로 너무 부족해가지고 답답하기 때문이다. 예? 한 일이 너무 부족하다. 자기 대통령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이상이나 가치나 이념이나 지향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이런 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시대 과제죠. 시대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2025년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2003년도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죠.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심지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2017년 5월달하고도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이 차이를 모른다면은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구조와 시스템의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것들이 그러니까 낡아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고 위기라는 것을 그람시 표현으로 간다면은 안토니오 그람시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거지만은 뭐랍니까? 옛 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사멸했는데 새로운 것이 오지 않는 상황. 이게 위기다. 그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집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집이 그러니까 막 낡아서 수리수선 하다가도 더 이상은 그러니까 수리수선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질 수 있죠. 그럼 새로운 집을 그러니까 사실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너지기 전에요. 근데 새로운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난감한 상황이죠. 네?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거예요. 위기의 시대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정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거시적인 과제도 필요하지만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런 했어요. 방점은 여기에 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앞에 기사에서의 생활 밀착형 과제,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죠. 예? 생활 밀착형이요. 예, 서울신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은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밀착형 인재 정책 과제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실효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해주게 되면 작은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요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일하는 정부 같죠. 일하는 정부죠. 그렇죠? 일하는 정부 같은 워낙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들이 일을 별로 안 하던 것도 있지만은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도 또 있잖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최대 50% 안팎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힘당이 그냥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거기 반사이득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반사이득.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사이득도 저는 있다고 봐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는 이건 천지 차이처럼 보이죠. 천지 차이잖아요. 예?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삶을 개선, 이것도 맞지요. 이런 실효적인 정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것도 맞지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제 빌려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작은 일을 빨리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작은 일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만 처치한다면 몇 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60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과는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예, 이런 작은 일들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작은 일들이라는 것은 지금 큰 문제에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집착만 하게 되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왜?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거든. 대통령님이 모두에 얘기했듯이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예? 이게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조가,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게 계속 생기죠. 근데 그것만을 쫓아다니게 되면은, 그것만을 쫓아다니게 되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건 사실 지칩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면서 예를 이런 식으로 들어요. 좀 댓글들을 좀 보느냐, 댓글들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불만 이런 상황들도 그러니까는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정책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 거기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요. 예? 불만들도 쏟아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야. 보시니까는 안타깝지. 예? 그런 민생을 좀 해결해주고 싶고 안타깝지. 사실 근데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단순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각부 장관들한테요.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이든가 각부 장관들한테 자기 업무, 이 업무 범위 내에 관련되어지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 댓글 같은 댓글창들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21세기형 신문고인 겁니다. 신문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예?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사실은 이방원 태종 때지만 신문고를 설치하잖아요. 국민들의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변에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구중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구중궁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속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간신 같은 소리만 많이 넘쳐납니다. 예?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들만 되게 넘쳐나요. 지금 대표적인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지금 간신배들한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예? 충성 경쟁하는. 그런데 대통령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하고 거리를 가능한 좁히고 싶어 하거든요. 여전히 지금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뭐겠습니까요? 이 댓글창에 쏟아지는 댓글들은 뭐냐면 대통령한테는 이게 신문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신문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는 거 필요해. 정부가 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장관들한테 있잖아요. 장관들한테. 그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 신문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내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일들을 만들어라.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해결하겠다는 이 과제를,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스케줄도 만들어서 제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일일이 그러니까는 지적해야지만 움직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건강이 거의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예? 이건 장관들한테, 당신들, 댓글창들 볼 게 아니냐. 그 속에서 각 부서와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그러니까 뽑아봐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걸 대통령이 일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처리합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장관들이 할 일과 장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을 그러니까는 구별하시고, 대통령은 사실 그러니까는 더 커다란 그러니까 물줄기를 터줘야 되는 거죠. 물줄기를요. 예? 터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예? 본인이 그랬잖아요. 국정은 이상, 가치, 이념, 지향을 실천하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요즘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과거의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붕괴된 상황 속에서는 더구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요. 근데 이거를 과소평가한다면은, 대한민국 있잖아요. 5년 지나고 나서도 보게 되면, 5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게 되면은 허전할 겁니다. 허전할 거예요. 여전히 과제는 산더미처럼, 눈더미처럼 계속해서 그냥 쌓이고 있고,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을 잠을 못 자고, 심지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중에 보게 되면요. 밤 1시 넘어서도 그러니까는 막 텔레그램으로 장관들한테 톡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생각 이거 하고, 예? 자, 그 다음에요.
시민들의 그러니까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지요.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런데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거 한번 봐보세요. 3월 24일 날입니다. 전쟁 터진 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돼가는.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노인들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 이 문제를 이제 던졌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이런 얘기 했어요. 마실 가시는 어르신들 피크타임 피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해서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하철이 그러니까 막 미어 터지고 그러는 시간이니까요.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아 직장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혜택을 출퇴근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피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 하고 지시를 해. 근데 이 문제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저거잖아요. 예? 오래된 하나의 이슈잖아, 이게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거 오래된 이슈고,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그러니까 느끼는 고통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 해당 부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려고 장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공무원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를 줬는지 아세요? 어저께입니다. 대한노인회가 당연히 나서죠. 저는 이제 대한노인회가 나설 줄 알았어. 대한노인회가 이제 이 청와대 인사들을 하고 자리를 가졌어요. 간담회 자리를.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배진교 이런 비서관 이제 경청 비서관, 그다음에 이물기 보건복지부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관 아마 서기관급 정도 될 겁니다. 간담회에서 대한노인회 측이 뭐라고 했냐면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시, 7시 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지방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가 있어요. 탈 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첫 지하철을 딱 타보시면요.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도 그러니까 첫 차 이런 무렵에 4시, 새벽 4시 대 이런 때 타면요.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예? 가서 뭐냐면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건물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가서 해야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대한노인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우려를 이제 표하니까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라 했냐면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사태를 진화했어요. 이게 어저께 일입니다.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럼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보세요. 대통령이 다 화두를 던졌어.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예?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제한하려고 하는 거 입장이 없다. 이런 발표까지 했잖아. 청와대에서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예?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게 되면 대통령도 머쓱해지는 것이고, 예? 이거를 각부 장관들이 각부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지. 예? 대통령에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나오기에 왜 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3월 30일이니까 뭐 일주일 전입니다. SBS 뉴스가 딱 보이려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에 인재니까 내려가셨었잖아요. 뭐 4.3 이거 미리 인재니까요. 예국, 정상들이 방문하니까 4월 3일날 이 전후에는 그러니까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잠 안 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거예요. 전쟁 이유로 인해가지고.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야.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저는 이러다가는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5년간 편안하게 잠자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봐요. 지금 이런 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전쟁 끝나고 나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세상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불확실성 시대예요. 예? 자,
이거 뭐 지금 하나 실물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 대표적인 게 최근에 4월 초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니까요. 상장 기업들이면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잖아요. 코스피의 상장 기업. 이거 코스피의 상장 기업만 제가 이거 다 소개할 필요가 없으니 코스닥은 더 하니까요. 작년도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결산. 1년간의 사업을 결산을 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는데 1년 사이에 흑자 기업이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8개가 줄어들었어. 적자 기업이 8개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적자 기업이 161개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 중에서요. 네?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건 둘째치고 적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네?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죠. 이게 상장 기업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상장 기업들 대부분은 더 열악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실물 경기의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얘기를 보면 참 답답해요. 네? 답답해. 우리가 이 식료품 가격 오르고 농산물 가격 오를 때 보게 되면은 5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하던 얘기가 계속 도돌이 펴치면서 반복되어집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하면 되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대표적인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유통구조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가 학창시절인 70대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70대부터. 아니 50년 동안 해결 못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유통구조의 문제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지금 석유 충격은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 결국 나프타 그다음에 헬륨 반도체와 관련된 헬륨이라든가 예? 그리고 뭐 이 알루미늄은 왜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아랍에미리트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걸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금속 부문에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육성을 하려다 보니까요. 그리고 호혜 쪽 같은 경우 더군다나 식량이 그러니까 유통되어지는 중요한 그러니까 항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량 대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항상 나왔던 게 뭡니까? 원유 의존도를 낮춰라. 석유 의존도를 낮춰라. 이 얘기 7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1차 석유 파동할 때도. 예? 그다음에 중동 의존 벗어나야 된다. 예? 항상 이런 얘기요. 예? 이 얘기가 50년 이상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50년 이상 동안.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출 산업에서 잘 나갈 때 3위까지도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되게 4위 안팎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석유화학이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효자 산업이죠. 석유화학이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위기거든요. 예? 전쟁 이전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여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다음에 충청도는 대산 이런 데 보게 되면 구조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고 그 석유화학 이게 이제 수출에 한계가 온 거예요. 수출에. 예? 중국하고 중동의 충격이죠. 중국도 할 뿐만 아니라 중동도 여기 석유화 진출을 하니까는 자기들이 값싼 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석유화학 업계에서 수출 의존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충격이 오지 말란 법 있습니까? 조만간에 옵니다. 조만간에 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라고 얘기할 거냐고. 예?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의 정책통이라는 이모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화석연료 석유 의존도 낮춰야 된다. 이걸 대책이라고. 예? 이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예? 그럼 이런 얘기가 50년간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에? 아무리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도 50년이면 이걸 왜 해결 못해요? 50년 이걸 왜 해결 못하냐고요. 자, 이런 점에서 이건 누가 할 일입니까? 이건 정치 영역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기업들은 그때그때마다 사업 통해서 돈벌이 관점에서 접근하니까요. 그렇죠? 자, 대통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이 안 오는 이유요. 이거는 3월 10일 날 정부 공식 사이트죠. 정책 브리핑이라고요. 대한민국 지속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변한다. 이 정부는 항상 보면 모두가 다 들어가요. 모두의 AI, 모두의 성장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번 방송에서도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주재했습니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비정규직을 훨씬 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 된다. 시간당 임금을. 예? 왜?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이다. 고용이 불안한 존재들이니까. 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생하라 이거죠. 상생.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항상 양극화가 최고의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이고 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 사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관심을 표명을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뭐냐면 기업인들 모아놓고 좀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기업도 그러니까 대기업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해요. 전 이 얘기 들으면서요. 이건 뭐 역대 대통령이 다 했죠.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거 들으면서요.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 했겠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했겠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겠죠. 대통령이 제가 그래서 그거를 발언한 것을 이렇게 따왔어요. 우리 경제가 수출이 호조. 수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코스피 5천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예?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분,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 사람들은 딴 세상 이야기를 들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딴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K형 성장, K자형 성장 이런 얘기를 뭐 이건 예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대통령은 당연히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양극화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셨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기업인들 들으라고 기업인들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과거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예?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키워주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이 주도하니까는 예? 수출 지원 정책은 되게 대기업의 혜택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한때는 유효한 때가 있었다. 예? 유효한 때가 저 7, 80년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로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가고 더 그러니까는 체력도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은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만이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니라 대기업이 시혜가 아니라 투자 또는 대기업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즉 중소기업이 약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되게 부품 소재를 지원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아베 이 경제 침략 때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걸 이걸 이제 기업인들 앞에 대놓고 얘기한 거야. 네?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마저 끝냅시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오션의 예를 들었어. 하나오션의 상생협력 노력을, 하나오션은 노동자들의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파업하고 뭐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소송을 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임시직 일용직들 많이 있을 게 아닙니까?
얘네들한테도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까지 드리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언급하죠. 예?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좀 모범적인 사례라면서요. 자,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저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 기업인들 모아놓고 하는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건 대통령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자, 15년 전에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15년 전 사진입니다. 맨 밑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2010년 12월 21일자니까요. 네? 12월 21일자니까요. 이게 뭐냐면 위에 보게 되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가운데 정운찬 옆에는 지금도 그러니까는 저기 뭡니까 저기 기업인들 저기 모임체 거기 주로 회장하고 하는 분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이고 맨 오른쪽에는 박근혜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재부 장관을 썼던 최경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명박 정권 때죠. 이명박 정권 때 정운찬이 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래 당시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명박이 만듭니다. 제가 하고픈 얘기가 뭐냐 그러시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듣고 방송 나가시면 되는 얘기예요. 자,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거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이 이게 아직도 남아있나 하지만은 지금도 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의,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정부와 대기업의 상생 겉핥기. 정부는 법적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면서 자율만 강조하고 대기업은 동반성장 모양새만 취할 뿐. 이랬어요. 자, 이랬을 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정부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 모아놓고요. 동반성장에 정부가 간섭은 한계가 있으니까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서 민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동반성장하고 상생하고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한겨레에서 제목을 정부와 대기업의 상생 겉핥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 자,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터져나왔습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이 동반성장이랑 딱 출범하고 나서 당시에 정운찬 위원장이 이분이 경제학자 출신이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당시에 이걸 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중요한 화두를 던져요. 대기업이 그러니까는 초과이익을 얻었을 때 이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책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생산 요소 시장 부분에 보면 있는 얘기예요. 초과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를 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그러니까 정경련 회장단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데 거기 가서 하는데 기자가 이제 앞에 가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 당시에도 유가가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오일 쇼크 우려가 높은 데니까 걱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두 번 기자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는 이건 회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 자랐고 그다음에 이분이 와세대대 상학부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 과목들 몇 과목 들었을 거라고요. 경제학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지 못했다.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없는 얘기를 정운찬 전 총리가 할 일은 없을 게 아닙니까? 명색이 평생을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자가 바로 이제 뒤따라서 뭐라 하냐면 이익공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예? 내가 평생 경제학도 공부했고, 책도 공부했고, 그리고 뭐냐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이 최고 책임자로서 해왔는데, 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긍정적을 떠나가지고 도대체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 못했다. 이건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야. 예? 저 같은 경제학자가 볼 때는요.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버립니다. 명색이 한나라에 그러니까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국무총리급의 저기 위원장이 얘기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딱 거예요. 이게 기업인들의 속내라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업인들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원론 돌아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요?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선을 했어요. 모임을 했어. 거기서 상생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업인들은 거기서 대통령한테 거기서 반론을 피겠습니까? 반론을 피겠냐고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청와대에서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나갔을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앉아있는데, 적자 보고 생존하냐 마냐 이런 상황인데, 상생을 하는 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중소기업한테도 그러니까 돈 좀 더 번 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임시직 일용직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이러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는 얘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결과를 봐봅시다.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문재인 정권 때부터죠. 중소기업의 월평균 실질급여를 보게 되면요. 연도별로 쭉 보게 되면 2017년 작년까지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쭉 이렇게 올라갔어. 한 5년간이요. 올라가다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왜 올라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왜 올라간지 아세요? 이게 최저임금 효과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임시직, 일용직, 중소기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들이 대개 이 최저임금 바로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대기업은 크게 영향 안 받아요. 대기업은요. 중소기업 최저임금 올려봐봤자.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달부터 12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월평균 실질급여를 제가 따르게 비교해봤어요. 자, 봐보세요. 작년도에 320만 원입니다. 예?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이게 평균 된 거예요. 한데 2021년 수준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재작년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마지막 정부 때하고. 예? 자,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통령은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느냐? 기업인들 모아놓고 상생하자. 이거 세금 전입니다. 세전이에요. 이거 세전소득입니다. 세전소득이요. 그리고 모든 수당 같은 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임금이 아니라. 네? 급여라고 표현한 이유가. 아니, 이거 전체 평균이라니까요, 전체.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기업인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보시게 되면요. 임시일용직 봐보세요. 이재명 정권에서. 옛날에도 소개했지만은, 작년 6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월 평균 153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냐? 2015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요. 이게 우리나라 상생의 현실이라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임시직, 일용직을 쓰는 걸 선호하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보다 그만큼 줄 여력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뭐냐면은 생존 위기에 있다고 자기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제 얘기는 대통령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그럼 돌아가가지고 대통령이 오늘 상생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좀 상생을 하기 위해서 하자. 기업인은 뭡니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조직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체계. 예?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자기도 지금 죽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생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효과가 있냐고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간담을 가진 것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종교인과 대통령, 종교인과 정치인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혼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나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종교라든가 신화 등을 보게 되면요. 항상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게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신의 저거를 통해서 천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잘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니까는 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그 반대인 지옥을 상정하고 악마를 상정을 하죠. 마왕이나 악마를 상정하죠. 이 마왕은 뭐냐면 생명체를 파괴하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욕망 덩어리로 되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세상에 유지되는 신과 악마의 전쟁에 의해서 인간 세상은 유지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마와 전쟁은 종종 인간 세상의 파괴로 귀결되죠. 이거 여러분들 그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제가 한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오늘 돌아가는 것은 시장과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 시장만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불평등이 극대화돼 가지고 세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대공황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거를 견제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 민주주의 역할이었잖아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국이 위대한 게 영국이 그러니까 19세기를 대영제국 시대를 만든 이유가 현대 문명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제도를 그러니까는 사실 혁신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거야. 예? 그러면은 이를 세속상에 비유하면요. 물질적 번영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돈의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지배와 예속의 사이를 시장만 존재하면요. 지배와 예속 관계만 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갑질이라는 것이 그대로 아이들이 배운 게 뭡니까? 그게 학폭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학폭에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학폭에서도 보게 되면은 좀 있는 집안 아이들이 되게 사고를 많이 쳐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기 부모의 백이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한테서 배우는 거죠. 뭘. 사회로부터 어른들 세계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예? 갑질이 행행하는 이유가 이건 바로 뭡니까? 돈의 힘이 지배하는 속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는데 모두가 존엄한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치는 사람이 지배하는 겁니다. 1인 1표잖아요. 1인 1표잖아. 사람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만 또 그러니까 극단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현실 사회주의 같은 거예요. 소련이 그러니까 거기에 효율성이 낮아지죠. 사람의 욕망을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돼야지만이 발휘가 돼야지만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번영도 되는 거니까요. 이게 근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지고 시장이 너무나 강하게 돈의 힘이 지배하게 되면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는 바로 그거의 결과예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양극화라는 것은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종교에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온종에 호소합니다. 온종에. 당신들 그러니까는 너무 그러니까는 저렇게 착취하지 말아라. 예? 중세 종교도 그래서 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랬잖아요. 중세 기독교가요. 예? 돈에 의해서 돈벌이 불로소득 같은 것을 부정시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뭐냐면 온종에 호소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예? 너무 그러니까는 이 힘없는 사람들 거 뺏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종교인들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온종에 호소하잖아요. 예? 예, 사람의 정신순환을 담당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니까요. 예? 종교의 역할이잖아요. 종교가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종교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는 걸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인까지 그러니까는 종교인이 해야 될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정치인의 역할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상생하십시오. 상생이 당신들한테 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목사나 신부나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종교인의 역할하고 정치인, 대통령의 역할하고 차이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그러니까 이 연두 세에서 양극화가 제일 심하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양극화가 뭐가 해소됐습니까? 더 심해졌죠. 예?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은. 예?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은.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러니까는 그 훈계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인들이 해도 충분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해도 충분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정치와 대통령이 할 일은 이 양극화, 공정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이 12월달, 1월달, 최근 3월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현실은 제가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최근에 국세청 통합소득을 가지고 봤을 때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의 16%뿐이 차지 못한다. 하위 50%는. 이게 양극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양극화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할 일인 거잖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종교인이 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효과가 있냐고,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전자의 그룹 총수였던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반응을 봐보세요.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 좀 나눠 가십시다. 초과이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익보다 더 많이 냈을 때 그걸 좀 나누자 이거예요. 요즘 거기 노동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과급 저거 해가지고요. 그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협력업체들이 저걸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는 좀 나누라 이 얘기 한 거야. 그 경제학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게.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회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취급해버렸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를. 이게 기업인데 사고예요. 정치인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기업인들을 볼 필요는 없지만은 사람은 누구나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정치인은 정치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뭐에 기초해서? 현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 점유율이 지난 10년 동안에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악화됐지. 자산을 보게 되면 더 심하다 그랬잖아요. 하위 50%가 10% 정도뿐이 차지 못하고 있어. 자산은. 10%뿐이요. 하위 50%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양극화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재분배입니다. 그걸 위해서 조세 체계를 이용하게 돼 있고요. 경제학 교과서에,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높다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밑에가 좀 잘렸네. 어떻게 이게 지금 안 보이네요.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사회소득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참 진짜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돼지 취급하고 그러는데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요 사회소득을 너무 적게 받고 있어. 사회소득을 우리가 소득은요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만이 소득이 아닙니다. 사회를 우리가 이루고 사는 이유는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초기에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존 스튜어트 미래 1848년에 책을 했을 걸 제가 여러 번 인용해 줬잖아요. 그 사람 자유주의자거든. 그냥 보수주의자고. 정부의 조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GDP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5.9%포인트 정도 그러니까는 더 낮아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57조 2천억 원이 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5,161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들한테 배분하면 1인당 1년에 305만 원씩 그러니까 지급을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은요.